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시도가 임박했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 기동대를 포함해 1,000명 가까이 투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명단 작성도 마쳤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장기전에 대비해 세면도구와 여벌옷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강경파인 경호처 수뇌부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오늘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모여 이른바 김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수뇌부의 체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지도 말자는 사실상의 방침을 세운 사실도 취재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경찰 내부 상황부터 이자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에 누구를 투입할지 결정하고 명단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형사기동대, 광역수사단 소속 인력 1,000명 남짓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투입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세면도구와 여벌옷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서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체포조는 6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철수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길어질 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집행 일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 체포조 투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계획에 차질을 줄 만한 동요나 반발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일 연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처장을 대신해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차장을 비롯한 강경파를 먼저 체포해 경호처의 방어막을 뚫고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하겠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협조하면 선처할 거라고도 분명히 강조했는데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는 버스와 인간 저지선을 동원해 수사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최근에 관저 방어 태세는 강화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경호처 방어에 맞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개개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경호 인력을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워뒀습니다. 각기 다른 경찰서로 보내 말을 맞추거나 서로 감시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협조를 이끌어낼 회유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도 재차 협조해줄 것을 다시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55 경비단 사병은 입건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겉으론 협조 공문이었지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했을 때 개개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공무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재임용에도 제한을 받고 연금 수령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을 위법한 지시로 표현하며 경호처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제 최대의 관심은 강경파인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해서 일단 저지선을 뚫겠다는 작전이 성공할지입니다. 저희가 경호처 실무급 간부들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오늘 비공식 회의에서 경호처 상관은 우리의 경호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 나왔고 여기에 대부분이 공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호처 실무급 간부들은 JTBC에 오늘 오전 논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비공식 회의 성격이긴 했지만 종합하면 우리의 경호 대상은 V, 즉 대통령이지 경호처 상관은 아니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체포가 진행돼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 사실상 선 셈입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취재진에 김 대행이나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제시되면 그 체포행위에 대해선 경호처가 막아설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본다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 간부들의 생각이 거의 모두 일치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강경파 수뇌부가 먼저 체포되면 이후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게 바로 3급 부장과 4급 과장 같은 이들 실무급 간부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대통령 영장 집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일선 경호관들의 99%는 경찰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쪽이라면서 무리하게 관저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김성훈 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경호처 내부 균열은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 안에서 실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상세히 취재했는데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태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이 경호처 전반에 김성호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 수뇌부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 경호처 중간 간부들의 저항, 그리고 지난주부터 전해드린 것처럼 일선 경호관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경호처 직원은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 강경파가 이 코너에 몰린 것 같다고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강경파 수뇌부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이 불법 행위에 자신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불만이 표면상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속을 더 들여다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개인적 인연을 고리 삼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도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윤석열 사병이냐 이런 네.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김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현 수뇌부가 먼저 체포가 되더라도 막아주지 말자, 사실상 이런 방침까지 세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이 이른바 이 소총 배낭이라고 하는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선 경호관들은 실제로 이 부당한 지시엔 불응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이 사진을 보면 경호처 특수팀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른바 이 소총 가방엔 이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직원의 99%는 이 충돌할 의지가 없다면서 총기를 들고 다니는 직원들도 이 삽탄을 하지 않고 탄창을 분리해놓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마저도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라는 지시마저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이러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이 경호처 내부에선 나중에 누가 지켜주고 책임을 지겠냐,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공무원 생활이 끝나면 이 불명예스럽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경호처 내부 게시판엔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훈 대행 지시로 이를 삭제하려다가 반발에 처했고 이 글은 현재 복원된 상태인데 이런 움직임 더 커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칩거가 벌써 한 달을 넘겼잖아요. 명분도 없는 데다가 이 충성파 수뇌부가 무리하게 운영하면서 일선 경호관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평소 실제 경호 업무와는 거리가 먼 행정 직원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시 체제의 관저 근무로 돌려놔야 직원들도 좀 쉬고 그리고 긴장감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2차례나 발부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2주째 이어지는 이런 비상근무 체제에 직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곧 있을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이런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표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들 절대 충성파 수뇌부가 체포되고 나면 이 윤 대통령 체포로 향하는 길이 법과 상식에 따라 조금 더 수월해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와 경호처 내부 기류 전해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라 했다는 의혹이 민주당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는데 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경호처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또 부각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하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연이어 만나 무력을 동원한 체포 저지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셈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제보이자 대통령의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의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호처의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사법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들이 나서 도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뜻있는 변호사들이 아마 나서서 다 변론으로 도와줄 것이다. 저는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호처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해명은 오히려 직무정지당한 대통령이 경호처를 지휘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여전히 지시를 받고 또 그걸 절대적으로 받드는 경호처 수뇌부, 김성훈 경호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이들이 회의에서 간부들의 이견을 어떻게 묵살했는지 저희가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간부 중 한 명에 대해선 아예 대기 발령까지 내고는 이게 논란이 일자 경찰 측에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이란 해명 자료를 뒤늦게 냈습니다. 황예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권한대행은 어제 낮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부 불만을 의식한 듯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경찰과 충돌하지 않도록 다른 대화 경로를 찾고 있다는 취지로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간부가 국수본 쪽과 접촉해봤더니 우리 직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김 대행과 이광우 본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자 평소 김 대행보다도 강경한 걸로 알려진 이광우 본부장까지 나서 질타한 걸로 전해집니다. 바로 대기 발령을 내겠다면서 경찰과 내통을 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두라는 취지로 징계와 고발을 예고했단 겁니다. 그럼에도 불만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군 출신 간부가 직원들이 너무 지친 데다 계속 경호를 강화하는 걸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며 경계 근무를 평시체제로 되돌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도 회의장에서 나와야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소수의 경호처 수뇌부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관저의 요새화 그리고 경호관의 사병화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간부 대기 발령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경호처는 오늘 오후 해당 간부가 국수본 관계자와 만나 관저 내부 경로를 유출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이 지시에 반발해서가 아니라 기밀을 누설해서 대기 발령한 거라는 경호처의 입장문. 극우 유튜버들이 어제부터 경호처 핵심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방송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의혹을 받는 경호처 강경파들이
극우 유튜버들과도 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식 입장문을 대통령실 기자단에 배포한 건 오늘 오후 1시쯤입니다. 경호처 간부가 강성파에 반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경호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호처 공식 입장문과 똑같은 주장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어제부터 방송했습니다. 특정 부장이 김성원 차장에게 항명해서 인사 조치한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정보를 유출한 것 때문에 인사 조치된 거랍니다. 출처는 경호처 핵심 관계자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거예요.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소식이 나왔어요. 자, 경호처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대통령 중화기 무장 지시설은 특정 라인에게만 흘린 가짜 정보라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정부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게 비정규직 여성이 적은 걸로 이것도 외부에서 이 공작으로 보인다. 공작.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거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경호처 관계자는 전부 다 이 공작이다. 이 공작.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강성파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첩자, 내부 스파이로 몰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찌라시가 어제부터 유포됐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기 하루 전에 대통령 경호처와 극우 유튜버 간에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인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유튜버 등과 공식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다면서도 비공식 경로로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렇게 경호처 강경파가 극우 유튜버와 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2차 체포 시도 때 충돌이 강하게 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자 법률가들까지 나서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한 전직 판사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법을 문서로 정리해 관저 앞으로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이걸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먼저 김산 기자 보도 보시고 당사자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놓였습니다. 한 남성이 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립니다. 이 서류는 전직 판사가 작성한 경호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입니다. 소명서에는 체포 저지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이 Q&A로 정리돼 있습니다.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는 소명서 작성 양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바쳐서 경호처 공채 특채 시험에 준비를 하셔서 대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시죠. 이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런 사태를 피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이뤄낼까를 고민하다가 소명서를 던져버린 건 국민의힘 원외 관계자였습니다. 이 순간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같은 장소로 몰렸고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리케이트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이제 바로 스튜디오에서 오늘 관저 앞에 다녀온 판사 출신인 차성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 리포트로 함께 봤는데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이 서류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분인가 싶었고 당시 길어지면서 이제 너무 격해져서 놓고 가겠다는 의미로 이제 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꾸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놀래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그 경호처 분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관저 앞까지 찾아간 건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걸 막고 싶으셔서잖아요. 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거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부당 지시 아닙니까? 사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고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행정처장님께서도 그 다수설을 따른 영장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너무 명백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부인하면서
그 저지를 요구하는 거는 분명히 네. 위법한 짓이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일체 형사 처벌이나 그다음에 뭐 징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예. 네. 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막아라 이런 네. 지시를 했다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판사를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예. 형사재판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이런 지시를 내린 게 확인이 된다면 예.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그 체포영장 저지는 다수 단체가 경호처 직원들 단체가 막는 거기 때문에 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기를 쓰게 되면 상처가 날고 위험성이 커지겠죠. 죽지 네.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된다. 그럼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집행유예 판결 정도를 만약에 징역형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은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입니다. 네. 직업을 다 잃으시고 연금도 2분의 1 정도 깎이게 되고 엄청난 큰 불이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 싶고 그래서 네. 나가게 됐습니다. 예. 또 대통령 역시 그렇게 된다면 예.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 그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이든 칼이든 일단 아까 쓰라고 하면 하나 더 붙는 것이 살인이라는 살인 미수나 이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총이나 칼을 쓸 경우에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경우에 그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정말 중범죄죠. 그것까지 붙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무기를 쓰기 때문에 그 대통령 경호법상 무기 사용의 제한을 위반하면 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규정도 있고 다 붙어서 형이 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총이든 칼이든 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 인력에 맞서서 싸워라. 네. 이거는 이제 200명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때 유사시에 유류나 물류를 타격하라고 했을 때 들은 사람이 130명입니다. 네. 근데 여긴 지금 200명이고 더 많죠. 네, 그리고 무기 사용에 정말 숙련된 분들이죠. 만약에 진짜로 모두에게 무기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입증되고 가시화된다면 이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인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내란 선동으로 충분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네. 충족되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예. 네. 경호처 수뇌부가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그냥 따라라. 예. 그래서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 예. 이랬다고 해도 예.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이 정말 명백하지 않은 그런 지시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위법한 지시고 그런 경우에 판례는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강요를 받는다면 네. 그거를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지만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 되기는 어려워 어렵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모든 그 최소 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은 나올 그런 처벌. 그래서 직업을 다 잃게 되실 그렇게 시험 열심히 하시고 또 무술 수련해서 정말 뭐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문무를 겸비한 그런 공무원 분들인데 다 직업을 잃게 되고 연금도 네. 박탈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번에 경찰과 예. 체포 집행을 막으려고 하다가 예. 경찰과 충돌이 벌어진다. 이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특수공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죄나 아니면 만약에 무기를 쓴다면 무기 사용 이런 것들로 해서 형이 더 늘어날 거고요. 사람이 일부라도 그러니까 그 상해라는 것이 대단한 네. 것도 아닙니다. 피가 살짝 나거나 아니면 뭐 삐기만 해도 그러면 치상이 붙으면 3년 이상입니다. 네. 거기다가 사람이 죽으면 뭐 5년 이상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수가 총과 무기로 해서 내란 행위에 준하는 걸 버린다. 그러면 사용 무기밖에 없는 정말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대한민국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네. 단순히 이게 손을 살짝 삐기만 하더라도 형량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몸으로 막아서고 뭐 스크럼을 짜서 대응하고 이런 예. 것만으로도 예. 처벌은 못 피하죠. 그게 그 폭행 개념이라는 걸 씁니다. 네. 근데 같은 폭행이어도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 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죠.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 넓은 의미의 폭행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체의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면 다 처벌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공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행의 범위를 넓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손으로 때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크럼을 짜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피하시려면 부딪혔을 때 제대로 접촉을 피하고 그냥 물러나야겠죠.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둬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해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경호처 직원들과 또 경호처 수뇌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다들 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막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모든 상황들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LA 산불과 관련해 미국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마치 정부에 지시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정부에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 때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는데 당시엔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약 2주 만에 정부를 믿는다는 표현이 정부에게 당부드린다는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엔 응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리자 국민의힘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 출두해서 공수처 체포에 저항하는 윤 대통령이 이러다 잘못된 지시까지 경호처 등에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신이 탄핵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요 더 이상한 주문들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층에다가 뭐 강경하게 투쟁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든지. JTBC 김필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오늘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다른 범죄 피의자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요구까지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라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란 황당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경찰에겐 공수처의 시녀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훈계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엔 불법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면서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어젠 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대통령이 탄핵 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말라 요구한 셈입니다. 오늘은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경찰 개개인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후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물과 전기를 끊으려 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던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소 4곳의 언론사를 지목했습니다.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요. 뉴스공장.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도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론사들의 보도와 송출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조치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다만 허 청장은 단전 단수는 소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나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경찰은 집행할 뿐입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과 백골단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요구 안건을 밀어붙이자 안팎에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이 안건에 인권위원인 서울 봉은사 주지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고성이 쏟아집니다.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란 내용의 안건이 전원위원회에 올라오자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헌법상의 평등. 뭘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굳게 막힌 회의장 앞에서 1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인권위원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계엄 세력을 동조합니까? 계엄 세력 동조라는 건 날조된 소리 하지 마세요. 앞서 김 의원 등 5명의 인권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을 권고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과 체포 자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한 인권위원 5인 중에는 조계종 지경사찰인 봉은사의 주지 스님, 원명도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역사의 후퇴라고 지적했던 조계종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겁니다. 범불교 시국회의는 어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원명 스님을 향해 인권위원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JTBC에 해당 스님의 인권위 안건 발의는 종단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 소속 위원들도 안 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가운데 인권위 안팎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전원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닷새 만인 오늘 2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권한 논란, 또 수사 의지 논란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정된 특검법에 외환죄가 포함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기존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지 5일 만입니다. 두 번째로 상정된 내란특검법엔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았던 특검 임명권에 야당 단독 추천해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엔 내란에 외환 혐의까지 추가했다며 또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문제도 이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작전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질문하면 딱딱 우리나라가 대답해 줘야 됩니까? 이런 게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특검이 법적 논란을 해소할 방법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더 이상 시비거리가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를 문제 삼으면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군사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검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규진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야권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당은 무제한 특검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건 과잉 수사란 겁니다. 내란 선정 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 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쓴 검토 보고서에선 과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대상으로 규정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수사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엔 BBK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특검제도 취지상 수사 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여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안보 정책까지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도 보고서를 통해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조차 전례가 없다며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대법원은 중대성을 고려하여 계엄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수수색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연히 취득하더라도 즉시 반환한다는 보완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내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직접 나오게 했다던 윤 대통령은 이번 첫 변론기일엔 불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15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소추위 측에서 증인 신청 명단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15명을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의견서를 냈지만 1차 신청엔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만 냈습니다. 빠른 심리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뺐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기록 등이 추가로 접수될 것과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할 것을 고려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거나 증언을 한 인물을 우선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윤 대통령 측에 반박하기 위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담은 준비 서면도 제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에 대한 의견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는 건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활동하는 재단의 공동대표가 국회 소추위에 포함된 김희수 변호사란 이유 등으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내일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시작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약 80페이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다음 준비 기일은 2월 5일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공천 관련 의견을 나눈 게 더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명 씨의 대답은 그건 어렵다였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명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입니다. 특히 김 여사가 구체적인 공천 배치 상황까지 명 씨와 공유했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 상황을 먼저 알려준 뒤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명 씨는 당시 정치 상황과 국민의힘 공천 내용은 맞지 않다며 후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김 여사가 명 씨와 소통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하기 불과 7개월 전까지도 김 여사와 공적인 대화, 특히 총선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 상황을 명 씨와 공유한 경위와 김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변호사라고 말했던 휴대전화.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던 명 씨가 재작년 11월까지 썼던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 관련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명 씨가 지난해 바꿔 썼던 휴대전화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기는 모두 석대입니다. 2019년 9월에 개통해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기기, 2023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쓴 기기,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기입니다. 검찰은 가장 먼저 2019년 9월에 개통해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기부터 분석했습니다.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지역구에 공천받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기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소통이 임기 이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텔레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그냥 한 달에 한 2번 이렇게. 특히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상황까지 공유한 단서가 나오면서 다른 휴대전화기들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쓴 휴대전화기에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녹음과 카톡 파일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휴대전화기 분석과 함께 총선 시기 사용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지난해 총선 때도 공천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단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2022년 보궐선거가 아니라 2024년 총선 관련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어요, 지금. 네, 우선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입니다. 네. 바로 이 녹취로 인해 부각된 사건인데요. 이 녹취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 대화와 함께 이런 공천 내용을 윤상현에게 한 번 더 말할게라는 통화 내용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 취임 전이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혐의를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공천 관련 의혹들은 어찌됐건 취임 이전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저희 취재 내용을 정리를 하면 불과 1년도 안 된 지금 지난해 총선 관련 의혹인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전달을 하면서 명 씨에게
이 120석은 가능할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수사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혐의가 더 포착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더욱이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해명과도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자신은 물론이고 김 여사도 이 명 씨와의 이 소통을 좀 줄여왔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지난해 공천과 관련해서 공적 대화를 주고받은 이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네. 무엇보다 공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김 여사와 그 지인인 명 씨가 공천 명단을 공유하면서 상의했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엔 이 문제도 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이번에 아예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공천 과정에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선 의원인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 조롱거리가 된다. 혹은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됐었습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컷오프 되면서 명 씨와 이 두 사람은 이른바 7불사 회동에 참여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었죠. 뭐 이게 이른바 명태균 씨 게이트의 시작이었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금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이 있었던 2022년에 썼던 이 첫 번째 황금폰, 여기를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총선 과정을 이 총선 상황을 공유한 이런 정황이 나온 만큼 바로 이 2023년부터 2024년 이 두 휴대전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자세한 공천 명단을 공유하고 120석이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이 대화를 했다면 더 깊은 의견들을 명 씨와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공천 정보를 아는 이 수준을 넘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또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명 씨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 검찰이 오늘 항소했습니다. 무죄 선고에 반발하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에게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그동안 VIP 경로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통화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적 있죠? 네, 흰남노 때 받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로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구명 의사를 생각한 자체도 없었고 시도한 자체도 없었습니다. 지난 9일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후 임 전 사단장에게 VIP 경로설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JTBC에 VIP와 개인적 연결점이 없다면서도 VIP가 만일 경로했다면 임성근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사단장이라는 보직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때문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VIP 경로설의 진위를 1년 넘게 결론 내지 못해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목적이 아닌 사단장 보직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로했다고 해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군사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박대령 무죄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박대령 측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항소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이다. 적법한 법조인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박대령 측은 VIP 경로설은 망상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를 고소했고 국방조사본부는 해당 군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군을 돕던 북한 병사들을 생포했다며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보란 듯 한글로 자국 포로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는데 이들의 신병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생포했다며 공개한 북한군 2명입니다. 얼굴을 다친 병사는 고갯짓으로 신문을 이어가고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러시아에 온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1월 3일 날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한강원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냐고 묻자 망설이더니 남고 싶다고도 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가라만 가길래 여기서 살고 싶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를 교환하자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란 듯 한글로 쓴 메시지를 냈습니다. Якщо Кім Чен Ін взагалі пам'ятає про цих своїх громадян і може організувати обмін на наших воїнів, які утримуються в Росії, ми можемо передавати таких солдатів. 제네바 협약은 적대 행위가 끝났을 때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여권으로 위장한 북한군은 지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러시아군 소속으로 참전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송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인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에 대한 재량권을 발휘할 그런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그런 송환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귀순 요청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송환 시 인권 보호가 어려울 경우 구금 권한을 가진 곳이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우리 원화 가치가 한 달 사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만큼 급락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 수입 의존이 높은 국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환전소입니다. 고환율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가족여행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숙소나 그런 데 조금 비용 절감을 하게 돼서 언제까지 오를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미리 못 모아놓은 게 좀 아쉽고 그래요. 새해 들어 그나마 안정을 찾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는 달러 값이 1,53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통화국 가운데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한 달 사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내란 사태 직전이던 11월 말 1,400원을 밑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말 그대로 치솟으며 한때 1,500원까지 위협했습니다. 한 달 새 70원 넘게 오른 겁니다. 주요 30개국 통화와 비교했더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는 원화 가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입 비용 급증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마진이나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환율 때문에 결국 저희한테 리스크인 거죠. 고환율로 통화당국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 사들인 환매조건부 채권 규모만 47조 원이 넘었습니다. 채권을 매입해 원화 유동성을 시장에 푸는 방식인데 지난 한 해 한은의 채권 매입 규모는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을 뛰어넘었습니다. 당분간 미국 강달러 흐름이 이어질 전망인데 내란 사태가 빚은 비용 청구서는 벌써 곳곳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과 탓에 고민이 컸다면 올해는 배와 무, 또 배추가 많이 올라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가격표를 보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사다 놓을 수 있는 건 미리 사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는 뭐 한 20만 원까지는 택도 없죠. 3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과일 판매대 앞에서 고민은 더 커집니다. 과일이 많이 비싸지, 과일이. 과일을 더 사 먹게 되지. 그러니까 비싼 게 맛있는데 비싼 거는 손이 안 가지. 아무래도 산 것 쪽으로 손이 가지.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을 차리려면 전통시장에서는 30만 2,500원, 대형마트에서는 40만 9,510원이 들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건 과일과 채소입니다. 지난해보다 과일류는 48.9%,
채소류는 26.4% 올랐습니다. 작년엔 사과가 비쌌는데 올해는 배 가격이 고공행진입니다. 약 18,000원이면 배 3개를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약 2배로 오른 겁니다. 지난 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그런데요. 타거나 낙과 등의 피해가 커서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로 저장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정부 대책이나 할인 행사 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9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이를 활용하면 30만 원 아래로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축수산물을 사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에 있는 지방공항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처럼 문제가 될 법한 시설이 8개나 더 발견됐는데 어느 공항에 어떤 게 있었는지 박준우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여수공항의 모습입니다. 착륙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 착륙을 유도하는 로컬라이저가 보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과 비슷하게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지방공항 1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에는 성토와 콘크리트, 또 포항 경주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써서 이 안테나 높이를 지금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4곳에 콘크리트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기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선 콘크리트 기초 일부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각각 2개씩 새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도 활주로 인근에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국내 운항 중인 보잉 737-800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결과도 나왔는데 규정 위반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비행 전후 점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정비사 탑승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탑승객을 태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유압계통 전기 모터 펌프 과열 표시 등이 켜지면 필터 4개를 모두 갈아야 하지만 1개만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올해 안에 로컬라이저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한 중국인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역주행 사고를 내면서 12명이 다쳤습니다. 뒷좌석에는 차량 원래 주인의 아내가 그대로 타고 있던 상태였는데 경찰은 감금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흰색 SUV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대로 뒤집히더니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히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뒤집힌 채 돌던 차량은 인도까지 올라갔지만 턱에 걸려 겨우 멈춰섭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은 가까스로 사고를 면합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리 듣고 갔지. 오늘 오전 9시쯤 울산 남고양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사람은 중국 국적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10분 전쯤 편의점 앞에 잠시 세워둔 차를 훔쳤습니다. 잠깐 물건을 사러 간 탓에 운전석은 비어 있었지만 부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 남성은 차를 몰아 2km 정도를 내달린 겁니다. 남성은 약물이나 음주 반응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과다 행동 장애, ADHD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뒤에 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문 열고 그냥 들어가서 차 끌고 간 거예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죠. 경찰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전국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치명적인 합병증인 폐렴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장례를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까지 늘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병원에 계시던 87살 아버지는 오늘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폐혈증. 3일장을 치르려 했지만 장례를 하루 더 치러야 합니다. 화장을 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일이라도 기다려야지. 딴 데 이리저리 다 알아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북 청주의 하나뿐인 화장장은 하루 26회, 예비기까지 다 돌리고 있지만 이틀 뒤까지 예약이 다 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갑수로 늘어나기 전에 한 분, 두 분씩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아마 그때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빈소를 차리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인만 안치실에다만 놓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가 더 되는 거죠. 고인 대부분이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최근 독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전국의 독감 의심 환자는 올해 초 1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8년 전 표본 감시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2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도는 데다 최근 날씨가 추워진 게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주 동안은 독감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진입니다. 미국 LA 산불, 바닷물까지 퍼나르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돌풍이 불어올 거란 소식에 불길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미국 정치권은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대저택들은 하얀 잿더미에 폐허가 됐습니다. 집계된 사망자만 24명, 실종자는 수십 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160제곱킬로미터, 샌프란시스코보다 넓고 서울의 4분의 1이 넘는 면적입니다. 가장 피해가 큰 팰리세이즈의 진화율은 여전히 13%.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또다시 돌풍이 예고됐습니다. 산지에선 시속 115km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입니다. 10% 수준의 낮은 습도까지 겹치면서 일대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마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이젠 소방용수마저 바닥났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This is a true tragedy and it's a mistake of the governor and you could say the administration. They don't have any water. They didn't have water in the fire hydrants. Well, I called for him to come out, take a look for himself. And I don't think advantages or aids any of us. Responding to Donald Trump's insults. 이번 산불의 유력한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로 화재가 발생했던 곳에서 팰리세이즈 산불의 연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당시 화재 진압 뒤 남은 잔불에서 불이 시작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낮 없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있습니다. 등 하굣길은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점령하고 있고 수업 중엔 이들이 쏟아내는 욕설이 수시로 들리고 아이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지난해 말부터 이 교문 바로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매일 열립니다. 네, 이곳은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 현장인데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우리 아이들 안전 위해서 통학로는 지켜달라라는 현수막이 있고요. 이렇게 돌면 바로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이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경찰 통제선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 담벼락을 보면 불법 영장 6탄 저지, 국민 결사대 이런 표시도 있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리고 부정선거 아웃, 입법 독재 이런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좀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 현수막을 좀 비춰주시죠. 겨울방학 중에도 교육활동을 한다면서 방과후 학교 150명, 돌봄교실 30명, 늘봄교실 11명 등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에도 여전히 학교에 머물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비슷한 안내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도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따로 현수막을 붙여놨네요. 학교와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건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욕설이 교실 안까지 들린다는 점입니다. 근데 너무 마이크를 크게 얘기하셔서 욕이 너무 많이 들려요, 욕이.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도 항상 욕설이 들리니까요. 지금 이런 음악 소리, 그다음에 욕, 쌍욕 같은 것도 나오고 이재명, 찌재명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학교 현수막을 촬영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여러 사람이 취재진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손에 쥔 태극기 깃대로 카메라를 계속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결국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가 깨졌습니다. 누가 깬 거야 지금? 제가 이분이요.
내가 쳤어요. 아, 선생님 왜 치세요? 아니 이건 나는 야, 렌즈를 깨시네. 왜 찍냐고 이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지 말고 찍지 말라고. 계속 알겠어요. 찍으니까. 근데 이거 깨면 안 되잖아요. 이 가해자는 잠시 후 취재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포착됐습니다. 학교 경계 밖 30m 이내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소음, 욕설, 흡연, 쓰레기, 경찰 통제선. 이런 혼란을 뚫고 학교를 오가는 한 학생을 보호자 동의하에 인터뷰했습니다. 소리 많이 들려요. 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공기 환기시킬 때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공부하거나 그럴 때 방해돼요. 학교 앞에서 하는 게 왜 학교 앞에서 하는지 궁금해요. 아,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이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네. 지금은 애들한테 불편한 것은 보이지만 나라가 지금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학교장 진행하면 잠깐 생각해도 되는데. 하지만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This week we didn't send her to school for Monday and Tuesday because of this situation. Yeah. But we have. Thank you. But we are forced to bring her to school because we are working, both sure. parents. So we don't know what to do. Okay. Yeah. I hope this finishes off at so. 다음 날도 현장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네, 학교 앞은 아시다시피 스쿨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횡단보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횡단보도 끝을 보면 보수 집회 참가자들의 물건들로 인도가 완전히 꽉 막혀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쪽을 보시면요. 어제보다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린이 등하교 차량 정차장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오늘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나마 학부모들이 와서 차를 잠깐 정차하고 학생들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학생 안전을 우려해 관할 교육청에서도 관리에 나선 겁니다. 시위대 분들이 앞에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 또 아이들이 통학로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좀 안전한 곳으로 인계하고 아이들을 좀 학교까지 인솔하는.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맹추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요즘입니다. 당장 제 뒤에 있는 경찰관이나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또 앞서 보신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보니까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이런 편말이 있는데요. 관절을 요새 삼아 버티고 있는 그 한 사람도 이 기본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매섭게만 느껴졌던 칼바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시작하면서 아침 공기가 더욱 부드러워지겠는데요. 다만 모레부터는 또 한 번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내리던 비와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대 5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도 1c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머물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장기간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광주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가 강약을 반복하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